대체 왜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입니까? 수백 년을 지배해 온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파리 G7 회의장, 프랑스 외교부 수석 자문관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가 터지기 불과 몇 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케냐의 대통령이 선언해버렸습니다. 한국을 배우겠다고요. 한국의 30년이 프랑스의 30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인연은 프랑스의 300년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압력에 굴복하는지, 어느 장관이 어느 차관 조건에 사인하는지, 이 대륙의 모든 권력 지도를 저는 20년 동안 직접 그려왔죠. 프랑스 정부 산하 아프리카 외교경제협력기구 수석 자문관 앙투안 루클레르, 그게 저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착취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학교를 세웠고 도로를 놓았으며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말리와 차드에서 테러 조직이 판을 칠 때 군대를 보낸 것도 우리였죠. CFA 프랑 통화체계로 이 대륙의 경제적 혼란을 막아온 것도 우리였고요. 세네갈의 항만을 설계한 것도, 코트디부아르의 법체계를 다듬은 것도, 카메룬의 행정관료들을 파리에서 교육시킨 것도 우리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우리의 경험과 자본과 시스템이 있어야 이 대륙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외교부 대표단 일원으로 회의장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수십 개국 대표단이 오가는 복도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대국의 외교관들이 악수를 나누는 저 짧은 순간에도 그 뒤에는 수십억 달러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곳은 친선의 장이 아닙니다. 냉혹한 전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전장에서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의전 일정표에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케냐의 루토 대통령 동선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훑어봤습니다. 의례 그렇듯 미국이나 우리 프랑스 측과의 면담 일정이 빼곡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G7에 초청받은 아프리카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강대국의 차관 한 줄, 투자 협력 한 문장이 자국 경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루토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피에르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앙투안, 루토 대통령 별도 면담 일정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죠. 미국 측이랑 오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루토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면담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루토가 직접 요청했다고요? 누구한테요? 피에르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순간 피에르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쏠린 G7 무대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해 단 한 자리를 차지한 지도자가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닌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까? 저는 회의장 한쪽 모니터를 통해 그 면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우리와 똑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케냐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았죠.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루토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배우고 싶다고 밝힌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기술을 배우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한국이 걸어온 길 그 자체였죠. 식민 지배의 상처, 전쟁의 폐허, 절대 빈곤의 기억,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나라의 역사 자체를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불편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루토 대통령이 프랑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면 저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이 대륙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영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한국입니다. 아프리카와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접점이 없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요. 저는 외교관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데이터가 아니라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사실 신호는 이미 1년 전부터 있었어요. 2024년 6월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졌었죠.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25명에서 30명이 넘는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집결했어요. 한국 역사상 처음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였습니다. 47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향후 6년간 아프리카 개발협력 자금 100억 달러 확대 계획이 발표됐죠. 수출 금융만 14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덮었죠. 아프리카가 한국의 자본을 원하는 거겠지. 을에 있는 외교 행사 아닙니까? 피에르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틀렸어요. G7 회의장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조용히 제 옆을 걸으며 말했어요. 앙투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루토 대통령이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 말 들었습니까? 콘자 테크노폴리스 카이스트 협력, 한국 수출입은행, 줄줄이 꿰고 있던데요?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공부해온 사람의 말투였어요. 단순히 자본이 필요해서 찾아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루토 대통령이 그 협력 사업들의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는 건 단순히 보좌진이 준비해준 원고를 읽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수십 년간 이 대륙을 지탱해온 유럽을 제쳐두고 자발적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파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걸 바라보는데 피에르의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어요. 직접 공부해온 사람의 말투. 그날 밤 저는 파리 본부 집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통계, 농업 협력 현황, 개발 원조 내역. 숫자들이 눈앞에 늘어섰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어요. 단순한 자본 외교라면 이렇게 촘촘할 리가 없었습니다. 케냐 농촌 지역까지 파고든 농업기술협력단,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제은행 구축사업,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었죠. 자료를 넘기다 한 대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액이었습니다. 234억 달러. 2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수점을 잘못 읽은 줄 알았으니까요. 3번을 다시 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742%였습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무역 증가율은 23%였죠. 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보였어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그날 밤만큼은 조금 공허하게 느껴졌죠. 우리 프랑스가 이 대륙에 공들여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수십 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차관을 설계하고 통화를 묻고 안보를 지탱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지금 왜 한국을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늘 아프리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자료를 파고들수록 저는 그 차이를 느꼈죠. 그들은 아프리카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갚는다고요? 도대체 무엇을요? 외교관으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낭만이 없다는 것이죠. 우정도, 의리도, 은혜도 없어요. 오직 이해관계와 신리만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빚을 지고 그걸 갚기 위해 조건 없이 움직인다는 건 문학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아름답고 낭만적이지만 현실의 외교 무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수십 개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수조 원의 실리가 오가는 세계에서 그런 감정적 논리가 끼어들 틈은 없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저는 불편한 질문 하나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낭만적인 방식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요.
저는 20년 동안 아프리카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대륙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 그것이 외교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를 이 대륙의 채무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그 빚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그 답은 파리 사무실 안에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서류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파리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검토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죠.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경력 중 절반은 현장에서 쌓았어요. 다카르의 항만 개발 협상 테이블에도 앉았고 나이로비의 인프라 투자 실무 회의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라고스의 현지 관료들과 밤새 협정 조항을 다듬은 적도 있었죠. 아프리카는 제게 낯선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파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G7 회의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것은 진실이 아닌 허상이었던 건가? 파리 본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언제나 깔끔합니다. 수치가 정리되어 있고 분석이 명쾌하고 결론이 단호하죠. 그런데 현장의 온도는 다릅니다. 보고서에는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분위기, 현지 실무관들이 술자리에서 털어놓는 속내, 그런 것들이 때로는 수십 페이지의 분석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루토 대통령의 그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던 그 표정 말이에요. 보좌진이 짜준 원고를 읽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죠. 그 표정의 정체를 보고서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 다카르행 첫 비행편 잡아줘요. 나이로비도 이어서 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출장 목적은 어떻게 기입할까요? 현장 실태 재검증, 현지 실무진 면담.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던가. 다카르 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진입하던 그 길을 저는 수십 번도 넘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보고 오겠다고 마음먹었죠. 비행기는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다카르에 도착한 건 늦은 오전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열기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파리의 부드러운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뜨거움이었죠. 건조하고 묵직한 공기가 폐속으로 밀려들었어요. 아프리카의 태양은 타협이 없습니다. 서유럽의 온화한 햇살이 아니라 작정하고 내리꽂는 직사광선이었죠.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느낌만큼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현지 지부 실무관 클레망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 달라 보인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양쪽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토요타와 닛산, 프랑스 푸조와 르노. 이 대륙의 도로는 오랫동안 그 이름들이 지배해왔죠. 그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파고든 차량들이 보였어요. 현대, 기아, 예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교차로마다 골목마다 상당한 숫자가 섞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커다란 전광판에 선명하게 박힌 파란 글자였습니다. 스마트폰 광고였어요. 그 옆 건물에는 LG의 에어컨 광고가 붙어 있었죠. 조금 더 가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외관에 현대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 이름들이 이어졌어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도, 상점 간판에도, 건물 외벽에도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이 도시의 풍경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자리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밀어낸 채로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클레망이 물었어요. 앙투안, 왜 그러십니까?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저 간판들, 저게 언제부터 저랬습니까? 클레망이 어깨를 으쓱 했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부터 저랬으니까 벌써 몇 년은 됐을 겁니다. 워낙 익숙해져서 신경도 안 쓰게 됐는데요. 익숙해져서 신경도 안 쓰게 됐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지나쳤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저 간판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쳤던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이로비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다카르보다 더한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도시답게 햇살이 수직으로 내리꽂혔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다카르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가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LG의 가전제품 매장이 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현대와 기아 차량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고 한국통신 장비 업체들의 로고가 통신탑 곳곳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손에 들린 기기들, 가게 앞에 진열된 가전제품들, 공사 현장에서 움직이는 건설 장비들, 유럽 브랜드가 독점했던 자리를 한국산 제품들이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비자에만이 아니었어요. 통신 인프라, 에너지 설비, 의료 장비까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대륙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국이 촘촘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현지 지부 실무관 아멜리가 말했어요. 앙투안, 요즘 나이로비 젊은이들 사이에서 삼성 갤럭시 쓰는 게 신분 과시예요.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현지 실무관들과 자리를 가졌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케냐 농림부 소속 실무관 루벤 마테아가 합류했죠.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루벤, 솔직히 말해줘요. 케냐 사람들 눈에 한국은 어떻게 보입니까? 루벤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앙투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하세요. 프랑스 전문가들이 케냐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습니까? 직접 현장에 농촌 마을에 내려온 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벤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에 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논바닥에서 일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몇 달이 아닙니다. 1년이 넘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년이 넘었다. 에어컨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는 케냐 북부 오지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1년 넘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보고서를 쓰러 간 게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직접 흙을 만지면서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의 밤은 생각보다 환했어요. 도심 곳곳에 전광판들이 밤 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대륙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 대륙을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봐온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요.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거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다르게 읽혔어요. 3,742%가 그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 다카르의 전광판이었고 나이로비 중심가의 플래그십 스토어였으며 통신탑에 새겨진 로고들이었고 투르카나 오지에서 1년을 버티고 있는 한국 전문가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자본의 논리라면 기업들이 시장을 공략하는 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투르카나 오지에서 1년을 머무는 건 자본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간판 뒤에 숨어있는 그 다른 무언가의 정체를 저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아프리카국 전체 긴급 청문회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시 멈췄어요. 긴급 청문회. 제가 20년 동안 이 부서에 있으면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 여유롭게 자리를 잡던 국장급 인사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외교관들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을 피했죠. 회의실 한쪽 벽에는 아프리카 대륙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 지도를 보며 회의를 해왔는데 그날따라 그 지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국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직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국이었어요. 수조 원 규모의 옥수수 원조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에는 항구의 산더미처럼 쌓인 옥수수 자루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어요. 미국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때우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웃음이 멈췄습니다. 미국산 옥수수가 쏟아지자 현지 농민들이 기른 옥수수는 팔리지 않았어요. 헐값에도 안 팔렸죠.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했고 다음 해에는 씨앗을 심지 않았으며 그 다음 해에는 농사 짓는 법 자체를 잊어갔습니다. 시장을 죽이고 농업을 죽이고 자립 능력을 죽인 거죠. 먹을 것을 주면서 굶어 죽게 만든 아이러니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유럽연합이었어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 최신형 트랙터를 보급한 대형 프로젝트였죠. 출발 당시 사진 속 트랙터들은 번쩍번쩍했습니다. 유럽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우리 외교부도 성공 사례로 홍보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바퀴가 빠진 채로 밭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기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투입된 지 불과 몇 달 만의 모습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품을 안 보낸 겁니다. 수리할 기술자도 없었고 현지에서 부품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첨단 농기계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됐죠. 우리가 준 자금과 트랙터가 몇 대인데 아직도 굶주린단 말입니까? 젊은 외교관 하나가 반발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부품을 안 줬잖아요. 고칠 사람도 안 키웠고요. 우리가 준 건 원조가 아니라 쓰레기 투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중국이었습니다. 댐, 철도, 항만, 공장.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서 데려온 인력이었습니다.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았고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중국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공장만 남았어요. 더 심각한 건 천연자원 채굴권, 항만 사용권, 장기 임대 계약이었습니다. 원조가 아니라 함정이었죠. 네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국제 NGO 실태 보고서였어요.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NGO들은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진짜 성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피에르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난해 보이는 아이, 가장 처참해 보이는 환경을 찾아다니는 거 말입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성과 지표를 채워야 합니다. 몇 명에게 밥을 줬는지, 몇 개의 우물을 팠는지,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현장 활동을 설계하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요. 피에르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조직을 돕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갈라나 쿨루 관계 프로젝트. 케냐 정부가 70억 케냐 실링, 약 8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농업개발 사업이었어요. 목표 달성률 1%.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패, 정치 개입, 공사업체 교체만 3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 현지 농민들이 처음부터 배제됐던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실린 농민의 말이 눈에 박혔어요. 우리한테 뭘 원하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공사가 시작됐고 어느 날 멈췄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갈라나 프로젝트의 방식이 우리 프랑스가 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위에서 설계하고 아래로 내려보내고 현지인은 수혜자로만 두는 방식. 우리 모두 아프리카를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아프리카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미국은 시장을 죽였고 우리 유럽은 고철을 남겼으며 중국은 빈 껍데기를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프리카인들을 영원한 구경꾼으로 만들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지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농업협력 거점만이 아니었어요. 지도 위에 여러 색깔의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농업만이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도를 봤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외곽, 콘자 테크노폴리스.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케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케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자정부 시스템부터 디지털 인프라 설계까지 한국 기업과 기관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요. 루토 대통령이 한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직접 언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루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고요. G7에서 한국 대통령을 찾아가 콘자 테크노폴리스를 언급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외교적 수사로 넘겼었죠.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르완다를 한번 보죠. 한국은 르완다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식하고 있어요. 주민등록, 세금 납부, 행정 서비스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죠. 한국이 90년대 이후 직접 구축한 전자정부 모델을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피에르가 옆에서 말했어요. 전자정부라고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가능합니까? 르완다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을 키우는 것까지 포함된 사업이죠. 지도 위에 다음 점이 켜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 직업훈련센터입니다. 한국이 이 나라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센터예요. 용접, 기계, 전기, 자동차 정비.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졸업생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농업 전자정부 직업훈련, 그리고 케냐의 스마트시티. 이건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카이스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세계가 인정하는 이공계 명문이었어요. 한국은 카이스트 모델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케냐, 르완다, 에티오피아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에요.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이식하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술렁임이었어요. 아까 갈라나 보고서를 봤을 때의 술렁임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술렁임이었죠. 피에르가 낮게 말했어요. 앙투안,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는 주는 쪽이 중심이 됩니다. 주는 쪽이 설계하고, 주는 쪽이 결정하고, 주는 쪽이 생색을 내죠. 그런데 지금 스크린에 펼쳐진 그림은 달랐어요. 전자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행정을 운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직업훈련은 아프리카 청년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카이스트 모델 이식은 아프리카가 스스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콘자 테크노폴리스는 아프리카가 스스로 실리콘밸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아프리카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접근 방식 전체를 바꿨죠. 우리는 아프리카의 오늘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내일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체결된 협정이 47건이었어요. 개발협력 자금 100억 달러, 수출금융 140억 달러. 그런데 아프리카 정상들이 서울에 가서 진짜 원한 건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국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 자체를요. 앙투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게 물고기를 줬군요. 한국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것도 그냥 낚시가 아니라 물고기 양식장 자체를 만드는 법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강대국들의 화려한 로고 뒤에 남겨진 건 부서진 기계와 연출된 감동사진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은 채 사라진 800억 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아프리카에 심은 건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었죠.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것을 심고 있었어요. 기술이었고 시스템이었으며 인재였고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안은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갈라나 보고서를 봤을 때 침묵은 패배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죠. 당혹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한국이 전혀 다른 판을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국장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K라이스 벨트입니다. 스크린에 아프리카 대륙 지도가 떴어요. 지도 위에 14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14개국에 구축한 벼 재배 기술 협력 사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숫자가 떴어요. 사업 이전 헥타르당 평균 3톤, 사업 이후 헥타르당 평균 9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지 농업부 공식 집계입니다. 복수의 국제농업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800억 원을 태우고 목표의 1%도 달성하지 못한 갈라나 프로젝트가 바로 전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4개국에서 수확량을 3배로 늘렸다는 겁니까? 같은 땅에서 같은 농민들과 함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K라이스벨트 사업구조 상세표였습니다. 단순히 종자를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종재은행을 구축하고 현지 농민조합이 직접 인증 종자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떠나도 농민들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농기계 정비 기술도 함께 가르쳤죠. 고장 나면 현지에서 직접 고칠 수 있도록요. 피에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EU 트랙터랑 완전히 반대 방식이네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은 결과물을 줬습니다. 한국은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줬죠.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앙투안, 현장에 가겠다는 겁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제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케냐행 비행기를 잡았어요. 케냐 농림부 실무관 루벤 마테아에게 연락했습니다. K라이스벨트 현장을 직접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루벤이 말했습니다. 각오하고 오십시오. 나이로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케냐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 루벤의 차를 타고 나이로비를 벗어났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죠. 2시간쯤 달렸을 때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초록이었어요. 붉은 흙 사이로 선명한 초록빛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케냐 중부의 메마른 평원 한가운데 변원이 있었어요. 논 안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케냐 농민들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진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케냐 농민들과 나란히 서서 직접 손으로 벼 포기를 만지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를 만났어요. 한국농촌진흥청 파견 전문가였습니다. 얼굴이 구릿빛으로 탔어요.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수확량이 실제로 3배가 됩니까? 3년 전 이 마을 평균 수확량이 헥타르당 2.8톤이었습니다. 지난 수확 때는 8.6톤이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별게 없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그걸 기준으로 기술을 맞춘 겁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갈라나 프로젝트 감사 보고서에 실린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리한테 뭘 원하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논밭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흙이 신발 속으로 세우며 들었어요. 농민 한 명이 벼 포기 하나를 꺾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묵직했어요. 나달이 콤촘하게 달려 있었죠. 저는 그 벼 포기를 바라보다가 루벤에게 물었습니다. 루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농업만입니까? 루벤이 피식 웃었어요. 앙투안, 농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차에 오르면서 루벤에게 말했어요. 나이로비로 돌아가면 콘짜 테크노폴리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루벤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마침 내일 한국 측 담당자가 현장 점검을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이로비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지 30분쯤 됐을 때 광활한 부지가 나타났어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죠. 입구에 간판이 서 있었어요. 콘자 테크노폴리스, 케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케냐 정부가 주도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과 기관들이 전자정부 시스템부터 디지털 인프라 설계까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죠. 현장에서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났어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직접 돌아보던 중이었죠. 루클레르 씨,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이미 완공된 건물 한 동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서버실이 보였습니다.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어요. 여기가 케냐 전자정부 시스템의 핵심 서버 중 하나입니다.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케냐 중부의 논밭에서 벼 포기를 손에 쥐었던 게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이로비 외곽의 데이터 센터에 서 있었어요. 같은 나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콘자 테크노폴리스 전체 구상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닙니다. 케냐가 자체적으로 IT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데이터 센터, 기술 교육 시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저는 물었어요. 한국이 왜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익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도 90년대에 비슷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나라 전체의 행정 효율이 바뀌고 그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유럽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하는 말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직접 겪어봤다는 겁니다. 루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앙투안, 르완다도 아십니까? 한국이 르완다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부터 세금 납부, 행정 서비스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에요. 르완다 정부 관료들이 직접 한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거죠. 저는 나이로비 외곽의 광활한 공사 현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크레인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인프라를 심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이 직접 걸어온 길 위에서 검증된 인프라를 농업에서 전자정부로, 전자정부에서 스마트시티로, 스마트시티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이건 개별 프로젝트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였어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잘 살게 만들겠다는 설계도였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이 보였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의 오늘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내일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굶지 않게 하려 했고 한국은 잘 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 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지를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콘자 테크노폴리스 사진들, 카이스트 협력 사업 개요, 직업훈련센터 운영 현황. 현장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뭔가 잡히지 않는 게 있었어요. 숫자는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도 있었고 참여 인원도 있었으며 성과 지표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에르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케냐 다시 갑니다. 피에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앙투안, 며칠 전에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보러 가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를 탔어요. 루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현장 실무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는 현장이요. 루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이로비 외곽에 직업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도 가볼 만한 현장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시면 둘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가겠습니다. 나이로비 외곽의 직업훈련센터에 도착한 건 이른 오전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용접 소리였어요. 쇠가 달궈지는 냄새가 났죠. 파리 사무실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작업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케냐 청년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호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진지한 얼굴로 집중하고 있었죠. 그 옆에서 한국 기술 교사가 자세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교사가 청년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통역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고쳤어요. 저는 루벤에게 물었습니다. 통역 없이 소통하는 겁니까? 저 선생님은 스와힐리어를 배웠습니다. 1년 넘게 여기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우리 유럽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 올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통역을 쓰고 중간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뒀죠. 그게 당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신뢰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작업장 한쪽에 젊은 케냐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용접봉을 들고 뭔가를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루벤이 소개했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이 센터 졸업생이에요. 지금은 나이로비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은 후배들 가르치러 왔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배운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제임스가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학교는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6개월 배우고 나서 취직했습니다. 지금 월급으로 동생 학비를 내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그리고 동생 학비. 유럽의 이론 교육 프로그램들이 떠올랐어요. 몇 년짜리 커리큘럼에 수억 원을 쏟아붓고도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6개월짜리 실무 교육이 한 가족의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한 가지 더 물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비교해서요? 제임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러 왔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함께 하러 왔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가르쳐 주러 온 것과 함께 하러 온 것.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다음 날 아디스아바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한국이 지원한 직업훈련센터가 있었어요. 규모가 나이로비보다 컸습니다. 용접, 기계, 전기, 자동차 정비까지 여러 분야의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는 3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외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젊을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요. 에티오피아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낯설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곁에서 보는 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저는 훈련장 안을 둘러봤어요.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한국 교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아마라오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아마레오였습니다. 한국 교사가 에티오피아 현지어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이로비에서도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디스아바바에서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신호였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 말을 배울 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고 현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 유럽 전문가들은 영어를 썼어요. 통역을 썼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전문가들은 달랐어요. 훈련장을 나오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코디네이터 아베베가 말했습니다. 앙투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도 의심했어요. 또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 가르쳐주고 사진 찍고 가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저 선생님들은 사진을 찍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쳤어요. 빨리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가르쳤죠. 우리를 동등하게 봤습니다. 동등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봤죠. 그런데 그 시선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었어요. 우리가 위에 있고 그들이 아래에 있다는 전제가 우리의 모든 원조 방식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동등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봤다는 자리에서요. 아디스아바바에서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아프리카 대륙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대륙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어로 기술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루벤이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앙투안, 나이로비 도착하면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농민인데 한국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짧게라도 만나보시겠습니까? 나이로비에 도착해 루벤을 만났습니다. 그가 소개한 사람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에메카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케냐로 이주해 농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에메카에게 물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에메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프랑스는 돈을 보냈어요.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돈을 보내는 건 쉬웠어요. 예산을 배정하고 송금하면 됐죠. 보고서에 숫자를 채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 건 달랐어요. 그 사람이 현지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2년을 버텨야 했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동등한 자리에 앉아야 했죠. 그건 예산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로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나이로비의 저녁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로비의 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군가는 한국이 지원한 직업훈련센터를 졸업한 사람일 거예요. 누군가는 콘자 테크노폴리스에서 일하는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한국 전문가에게 스와힐리어로 기술을 배운 사람일 거예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언어를 배우고 2년을 머물고 동등한 자리에 서면서까지요. 이게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라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본 것들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그 답은 숫자 안에 없었습니다. 이 대륙의 오래된 기록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죠. 투르카나에서 돌아온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K 라이스벨트, 저소음 수동 펌프, 혼합 재배 구역, 스와힐리어. 한국이 하는 방식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자본의 논리라면 설명이 됩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영향력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투르카나 오지에서 14개월을 버티는 건 자본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됐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케냐 국립기록원에 연락했어요. 케냐 외교부 산하 문서 보관소였습니다.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열람 허가를 요청했죠. 수석 자문관 직함이 이럴 때 쓸모가 있었어요. 허가가 났습니다. 문서 보관소는 나이로비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에어컨도 없었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열람실이었습니다. 문서들은 낡은 서류철에 묶여 선반에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공기 중에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어요. 수십 년간 아무도 꺼내보지 않은 기록들이 이 선반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안내했어요. 어느 시기 자료를 찾으십니까? 1960년대 한국 관련 외교 문서 전부입니다. 직원이 잠시 멈췄어요. 한국이요? 그 시기에 한국 관련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솔직히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케냐와 한국이 무슨 외교적 접점이 있었겠습니까? 케냐는 1963년에 독립한 신생국이었고 한국은 전쟁 직후 재건 중인 나라였으니까요. 두 나라가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얇은 서류철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1963년 12월, 케냐 독립 직후였습니다. 문서 내용은 간단했어요. 케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에 구호물자와 차관을 제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1만 달러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1만 달러! 지금 환율로 환산해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우리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한 해 투입하는 원조 예산과 비교하면 소수점 아래로 사라지는 숫자였죠. 고작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문서 하단에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케냐 임시 외교부 장관의 자필 메모였어요. 잉크가 발해서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난하다. 그러나 전쟁으로 더 가난해진 나라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1963년에 케냐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립 직후라 사회 기반 시설도 없었고 재정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1만 달러를 보냈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돈을 보낼 때는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차관 상환 조건, 프랑스 기업 우선 계약 조건, 정치적 협력 조건. 그런데 1963년에 케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들도 가난한 상황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1950년대 한국 관련 군사 기록을 요청했어요. 담당 연구원이 두꺼운 바인더를 가져왔습니다. 카그뉴 대대 관련 자료입니다. 카그뉴 대대.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가 UN 결의에 따라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파병된 병력은 6,037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전사자 통계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포로 통계가 있었습니다. 포로 수 0명.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명도 적에게 잡히지 않았거나 잡히는 순간까지 싸웠거나.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카그뉴 대대는 한국전쟁 내내 단 한 명의 포로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후퇴한 적도 없었고요. 한국에서 지금도 전설로 불리는 부대입니다. 저는 바인더를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국의 눈 덮인 산 위에서 전투 중인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병사들의 눈빛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어요. 자신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나라, 아시아의 낯선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6,037명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현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사업 현황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존 참전용사 생계 지원, 후손 장학사업, 아디스아바바 한국전 참전 기념관 운영.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손가락으로 연도를 짚었습니다. 1950년에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도왔고 70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은 그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의 장학금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케냐 자료와 에티오피아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밤새 다른 나라들의 자료를 뒤졌습니다. 가나. 1960년대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았어요. 당시 경제학자들은 가나가 성공하고 한국은 뒤처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가나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을 들어줬던 그 시절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1960년대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식 산업인력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탄자니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었죠. 우간다.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한국을 앞서던 나라. 지금은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피로 한국을 도왔습니다. 한국은 70년 후 그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케냐는 가난한 형편에도 한국에 1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65헥타르 종자 단지로 갚고 있었죠.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는 한국보다 앞서 있을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으로 갚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본능적인 태도였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 그것도 더 크게, 더 오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멀리 희미하게 산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산 어딘가에 카그뉴 대대의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70년 전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눈 덮인 산에서 싸웠고 그 기억은 지금도 서울 어딘가의 서류 속에 살아있었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20년을 일하며 저는 수천 건의 원조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60년 전의 도움을 기억하고 갚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국가 간 외교에서 그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낭만적인 방식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요. 우리는 원조를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영향력 지수, 외교적 실리. 그 계산표 어디에도 은혜라는 항목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은혜를 기억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방의 외교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음 줄에 덧붙였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창밖에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이건 의리였습니다. 국가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던 바로 그 의리가 한국에서는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출장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들렀습니다. 원래 일정이 없던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현지 지부 실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죠. 앙투안,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스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끄는 청년 사업가인데 직접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스는 아프리카 최대 도시였습니다. 인구 2천만, 아프리카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거리는 활기찼어요. 차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고 간판들이 즐비했으며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기 뒤에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너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데볼라 오젠데를 만난 건 라고스 중심가의 작은 카페였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었죠. 처음 악수를 나눌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꺾이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수없이 거절당하고도 아직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앙투안, 저는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나이지리아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었죠. 아이디어도 있었고, 팀도 있었으며, 시장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초기 자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계 은행에 갔습니다. 프랑스계 은행에도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미팅에서 담당자가 서류 목록을 건네줬습니다. 아데볼라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웠습니다. A4 용지로 2손가락 두께였어요. 담보자산 증빙 서류, 3년치 재무제표, 리스크 해지 계획서, 분쟁 발생 시 중재 조항, 조기 상환 페널티 동의서. 아데볼라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스타트업입니다. 3년치 재무제표가 있을 리 없죠. 담보로 잡을 자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도 세 번째 은행에서도 똑같았어요.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프랑스 은행이 아프리카 사업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었어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죠. 그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였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아프리카의 손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있었습니다. 의지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2손가락 두께가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데볼라가 웃었어요. 한국계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쪽은 서류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요. 사업 계획을 듣고 시장을 분석하고 팀을 평가했죠. 그리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저희 플랫폼 월간 사용자가 50만 명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서류 2손가락 두께가 거절한 사업이 지금 월간 사용자 50만 명이었습니다. 아데볼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덧붙였어요. 앙투안, 저는 서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문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문이 계속 열려있는 한 우리가 서방의 문을 다시 두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라고스의 오후 햇살이 뜨거웠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활기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막혀있는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찾아 흘러가고 있는 에너지였죠. 카페를 나오면서 현지 지부 실무관이 말했어요. 앙투안, 라고스에서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서방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문을 닫는 동안 그 문 앞에서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라고스의 청년들은 서방을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서방이 먼저 그들의 문을 닫았던 거였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계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밀어낸 겁니다. 다음 행선지는 우간다였습니다. 우간다 남부의 커피 농장 지대였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품질 좋은 커피가 나는 곳 중 하나였죠. 그런데 농장에 도착해 현황을 들여다보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생두 상태로요. 가공은 유럽에서 했어요. 로스팅도, 블렌딩도, 패키징도 유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값에 팔렸죠. 그 수익은 유럽 기업들이 가져갔어요. 우간다 농민들의 손에 남는 건 그 긴 여정의 가장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우간다 커피 협회장 요엘 무세베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앙투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우리를 부려먹을 하청 공급 업체로 봤습니다. 우리 커피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가공하고 자기들이 팔았어요. 우리는 원자재만 제공했죠. 그 구조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해온 방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원자재를 가져오고 가공해서 팔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였죠. 그 구조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 당연함이 수십 년간 아프리카를 원자재 공급처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요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가공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로스팅 설비를 함께 만들자고 해요. 우간다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나가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대등한 파트너. 저는 그 단어가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아프리카를 파트너로 본 적이 있었습니까? 계약 상대로 봤고 시장으로 봤으며 원자재 공급처로 봤습니다. 파트너라는 단어를 쓴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대한 적은 없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다카르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네갈 다카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이브라마 티암이었어요. 아프리카 외교 관계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눈에는 지금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입니까? 유럽과의 관계가요. 이브라마 교수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카르의 대서양이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앙투안, 유럽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프리카가 유럽을 통째로 떠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책상 서랍에서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아프리카 주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도 설문 결과였습니다. 극비 내부 문건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국가 1위, 한국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5위였습니다. 영국은 7위였죠. 저는 한참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대륙에서 일해왔는데 아프리카 청년들의 신뢰 순위에서 프랑스는 5위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서방을 외면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서방은 약속보다 조건을 먼저 내세우고 존중보다 관리를 먼저 했죠. 수십 년간 그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고 자부하는 동안 아프리카의 영혼은 이미 유럽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간다의 커피 농장, 라고스의 서류 뭉치, 다카르 대학의 신뢰도 성적표. 우리는 아프리카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착각이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꽂아둔 것들은 뿌리가 아니라 말뚝이었습니다. 우리가 편할 대로 묶어두기 위한 말뚝이었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말뚝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저는 비행기 좌석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아프리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프리카와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전치사 하나의 차이가 대륙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파리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으면서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라고스의 서류 뭉치, 우간다의 커피 농장, 다카르 교수의 냉혹한 선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비서에게 말했어요. 아프리카 외교경제협력기구 수석단 전원 소집해줘요. 뭘 오전 9시입니다.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전원이요? 수석 고문들까지요? 전원입니다. 피에르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며 물었어요. 앙투안, 무슨 생각입니까? 베르나르까지 부르면 난리 날 텐데요. 저는 재킷을 걸면서 말했어요. 난리가 나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난리가 나지 않으면 10년 뒤에 더 큰 난리가 납니다. 피에르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이후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보고서를 써서 윗선에 올리고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틀 후 회의실에는 20년 이상 경력의 자문관들이 가득 찼어요. 프랑스 아프리카 외교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긴 사람들도 있었죠. 수석 고문 베르나르도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베르나르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아프리카 외교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조건부 차관 체제를 설계한 당사자 중 한 명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이미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불려왔는지 짐작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갈라나 프로젝트의 실패, 서방 은행 앞에서 거절당한 라고스 청년들, 수십 년째 생두만 빼앗긴 우간다 커피 농민들,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들의 신뢰도 성적표, 프랑스 5위, 영국 7위, 한국 1위.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어요. 우리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담보와 조건을 앞세우는 방식을 버리고 한국처럼 파트너십 중심의 동행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가 손을 들었어요. 앙투안, 잠깐요. 베르나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자네 말은 이해합니다.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백 년간 다져온 조건부 차관 체제를 하루아침에 폐기하자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아는 겁니까? 저는 베르나르를 바라봤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바꾸려면 조직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해요. 인력을 재훈련해야 하고 계약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5년이면 됩니까? 10년이면 됩니까? 그 사이에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베르나르의 말이 끝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베르나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10년을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청년들의 신뢰 순위에서 우리가 5위인데 10년 뒤에는 몇 위가 됩니까? 그 대답이 먼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베르나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앙투안, 나는 자네가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한국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들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르나르, 저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 2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프랑스가 케냐에 제안한 차관 계약서였어요. 170페이지짜리였습니다. 담보 조건, 이자율, 분쟁 해결 조항, 조기 상환 페널티, 온통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었죠. 다른 하나는 한국직업훈련센터의 교육 교재였습니다. 60페이지짜리였어요. 그림이 절반이었고 현지어로 번역되어 있었으며 첫 장부터 실습 과정이 나와 있었죠. 저는 두 서류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170페이지짜리 서류로 아프리카를 묶으려 했어요. 한국은 60페이지짜리 교재로 아프리카를 세우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두 서류의 두께 차이가 말해주는 게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베르나르가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도 리스크는 리스크입니다. 담보 없이 차관을 주자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담보가 없어서 거절당한 청년이 한국 파트너를 만나 월간 사용자 50만 명짜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리가 담보를 요구하며 문을 닫은 건 리스크 관리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놓친 겁니까? 베르나르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베르나르 측은 계속 시간론을 폈어요.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없다. 저는 계속 신뢰론을 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신뢰를 잃으면 시간은 의미가 없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베르나르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에르 옆에 앉았습니다. 피에르가 나중에 귀띔해줬어요. 베르나르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앙투안이 옳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멈췄어요. 베르나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틀렸다는 걸. 그런데 수십 년의 경력이 그 인정을 막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어요. 한 자문관이 조용히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성장 지표였어요. 10년간의 데이터였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죠. 그 옆에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영향력 지수가 있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베르나르가 그 그래프를 오래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죠. 옆에 앉은 자문관이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만큼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베르나르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앙투안, 자네 말대로 하면 우리 조직이 얼마나 바뀌어야 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베르나르가 물었다는 건 수용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자존심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수는 있어요. 조건부 차관 계약서 두께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현장에 사람을 보냅니다. 보고서를 쓸어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원자재 공급처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베르나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회의실, 여기저기서 조용한 동의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피에르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앙투안, 오늘 관직을 건 겁니까? 저는 웃었어요. 아마도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고개 끄덕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파리의 새벽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데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신뢰도 성적표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만든 건 한국이 수십 년간 조용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화려한 선언도 없었고 거창한 홍보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보내고 함께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170페이지짜리 차관 계약서보다 강했어요. 그게 수십 년의 외교 역사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베르나르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피에르가 커피를 한 잔 들고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중 오늘이 가장 긴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벼운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는 게 이렇게 후련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 출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KST 협력, 직업훈련센터, K라이스벨트, 라고스의 서류 뭉치, 우간다의 커피 농장, 다카르의 신뢰도 성적표, 케냐 문서 보관소의 만달러 기록, 아디스아바바의 카그뉴 대대사진, 그리고 파리 회의실에서 베르나르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보고서로 모였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한국에게서 배운 것들. 쓰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20페이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50페이지가 넘어 있었어요.
그만큼 할 말이 많았던 거겠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르완다에서 만났던 한국 기업인 이재성의 말이 떠올랐어요. 르완다 전자정부 사업 현장에서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르완다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르완다와 함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전치사 하나의 차이.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유럽은 항상 아프리카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투자했어요. 단 두 글자의 차이가 접근 방식 전체를 바꿨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치사 하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아프리카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의 차이였죠. 우리는 아프리카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무언가를 해줬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함께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죠. 파리에 도착해 며칠 후 영국 외무부 고위 간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정책 관련 비공식 회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앙투안,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한국식 모델이 정말 완벽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한테 배워야 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간부가 눈썹을 올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 중 유일하게 그 반대편 자리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아프리카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시작했다고요.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굶었다고요. 그런데 해냈다고요. 그게 힘입니다. 우리 영국이나 프랑스가 절대 줄 수 없는 힘이죠. 간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처럼 하면 됩니다. 가르치러 가지 말고 함께 일하러 가면 됩니다. 서류로 묶으려 하지 말고 신뢰로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공급처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면 됩니다. 간부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케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마이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농업기술협력단이 들어왔을 때 20살이었던 그 청년은 지금 케냐 정부의 정식 농업 공무원이 되어 있었고 우간다로 파견돼 다른 아프리카 농민들을 가르치는 농업혁신팀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저는 그게 한국이 심은 씨앗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라는 씨앗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씨앗이었죠. 그 씨앗이 마이클 안에서 자라 이제 우간다의 또 다른 마이클들에게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떠나도 그 씨앗은 계속 자랐어요. 그게 진짜 자립이었죠. 그리고 그 자립이 확산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요. 저는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대륙에 남긴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도로도 아니었고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마이클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연쇄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아프리카를 떠나도 계속됐죠. 그게 무서웠습니다. 건물은 허물 수 있어요. 도로는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은 아무도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할 때가 됐어요. 한참을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을 총결산하는 보고서였어요. 제 경력 전체를 돌아보고 새로 쓰는 문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죠. 여러 문장을 써봤다가 지웠어요. 한국이 잘했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칭찬으로 끝내기엔 제가 느낀 감정이 그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처음엔 당혹감이었어요. 그 다음엔 좌절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한국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경제 규모가 커서도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60년이 지나도 기어이 갚으며 아프리카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설계하는 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류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배가 아니라 동행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대륙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총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자본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견제할 수 있죠. 그런데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진심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뼛속까지 프랑스인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한국이 두렵다. 엔터를 누르고 저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출력해서 외교부 장관실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장관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보였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에게서 배운 것들. 그리고 창밖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투명함이었죠. 저는 파리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수도 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달랐어요.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지우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앞에 섰을 때 가르치러 간 게 아니라 함께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한국은 아프리카를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로 봤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영향력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진짜 영향력은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본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심을 담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고 받은 것을 잊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두렵습니다. 경쟁할 수가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밖에 없죠.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수백 년간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어였고 법체계였고 행정망이었으며 문화적 영향력이었죠.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것보다 단단한 것을 심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보내고 기억을 갚는 방식으로 쌓아올린 신뢰였죠.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가 수백 년간 쌓은 것들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